뉴스 집중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아들은 울었고 한 시민은 달걀을 던졌습니다. 혐의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횡령액은 300억 원을 넘었고 뇌물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그리고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 가는 장면부터 네.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집을 어젯밤 자정 막 지난 후입니다. 네, 자택에서 나와서 차를 탔습니다. 측근 20여 명이 끝까지 배웅을 했고요. 네, 차량이 이제 논현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담담한 표정으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 16분 만에 시민이 던진 달걀까지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입니다. 네. 잠깐 화면에 비쳤는데 동부구치소는 약간 오피스텔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 가든5라는 그 건물 있죠. 그 네. 앞에 이제 있는데, 지금 서울 근처 교도소, 구치소 같은 말인데 중에서는 가장 최신식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거의 오피스텔 건물이라서 그 앞에 동부구치소라는 간판이 없으면 전부 다 여기 어딘가 의심할 정도고요. 다만 재소자들은 약간 불편한 게 네. 그러다 보니 운동장이 없습니다. 재소자들이 그래도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인가 나와서 운동하는 시간인데 네. 그게 없고 그냥 실내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제가 그 접견을 가서 재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하면 재소자들의 인권을 가장 배려하는 교도소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저 사진 보니까 진짜 멀리서 보면 아파트 같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인 번호 716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식사 메뉴까지 다 공개가 됐던데요. 그러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503번이라고 수인 번호가 배정되어서 네. 이렇게 댓글 같은 데 보면 이제 503, 503 이렇게 이제 대체하고 있죠. 네.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저도 보면서 참 참담하더라고. 말 그대로 정말로 이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데 또 이렇게 또 하나의 대통령이 또 수감되는가 하면서 정말 참담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프라이버시 관련된 얘기는 아니니까 또 기자들이 언론들이 또 열심히 취재하는 그런 또 이런 것이니까 얘기가 되겠지만 아침 메뉴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것들은 별로 알고 싶은 건 네. 아닙니다, 사실은. 네. 네. 지금 동부구치소에 이제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동부구치소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지금 누구 있습니까? 최순실 씨와 김기춘 씨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서글픈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 동부구치소로 왔냐 하면은, 물론 김백준 씨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분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공범을 분리 수용한다는 원칙이 있지만은 또 하나가 서울구치소에 독방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워낙 거물들이 많이 지금 교도소에 지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이런 일이 자꾸 있어도 되겠냐. 조금 전직 대통령들이 좀 처신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한 장의 사진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이게 1979년도의 사진입니다. 39년 전 사진인데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사진 속에 찍힌 이 세 명 모두가 지금 현재 수감이 된 상태입니다. 자, 새벽에 집을 나서는 장면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가족들 중에 아들 이시영 씨가 이렇게 우는 장면이 네. 또 기사화됐었고요. 네, 가족들인데요. 딸이 셋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의 딸 3명과 아들, 외아들이죠. 이시영 씨. 그렇습니다. 네. 저 딸 셋 중에 이제 맞사위가 저 삼성전자 이상주 전무죠. 네. 예. 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팔성 전 회장입니다. 측근들의 가족들이 이제
딸들의 모습이고요. 측근들 모습 좀 볼까요? 이동관 수석의 모습이 전 수석의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이상득 전 의원은 안 보였던 거. 두 명의 형들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측근들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인촌 장관. 예. 네.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 모습도 잠깐 보였고. 네. 정동기 전 수석도 바로 옆에서. 네. 정동기 전 수석이군요. 네네. 네. 그리고 네. 오른쪽이 유인촌 전 장관이고요. 네. 형제 아무래도 민감해서 그런지 방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네.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네. 측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화면 보면서 측근들 이야기 먼저 화면을 구성한 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권성동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전 의원은 현재 법사위원장인데요. 이렇게 구속 현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괜찮은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유인촌 전 장관도 검찰 조사 때부터 구속 때까지 MB 곁을 계속 지켰는데요. 그래서인지 과거 국감장에서의 욕설 파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승진아, 꼬치가 정말. 현재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문시호를 붉히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상일 의원인가요? 네. 눈물이 절로 장제원 흐른다. 의원이. 이 순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구속되는 현장에는 다수의 측근들이 대응을 나왔습니다. 김효재 전 수석의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은 정말 야망의 세월을 흘려보는. 사실 저도 저거 보면서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유인촌 장관이 탤런트 시절에 조연했던 많이들 야망의 기억하실 세월, 거예요. 그것 네.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주목을 받았고 네. 이게 결국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되는 배경이 되었던 그런 것인데 그게 참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그때 참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게 악연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 저 장면 보면서도 좀 착잡하더라고요, 정말로. 네. 예. 권성동 의원은 정치인이 저 자리에 있는 건 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가깝게 지냈던 분이 이제 구속이 되니까 당연한 건데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예. 논란인데 그 법학자로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제 뭐 그야말로 보통 의원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런 데는 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 저거는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지고서 위험 부담을 지고서라도 네. 저 가겠다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뭐 좀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면 저런데 이렇게 가서 사진 찍히는 건 분명히 본인도 알겠죠. 네. 그리고 저것이 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데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찍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저렇게 감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본인의 뭐 책임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소신으로. 네. 네. 노 교수님 말 100%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회 법사위원장이 뭐 저게 피의자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뭐 어느 저기 아프리카나 후진국 같으면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오면 이게 무죄로 그 자리에 석방돼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원장 10명이 와 있더라도 피의자는 피의자고 구속은 구속이다. 저는 오히려 법치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잠깐 정동기 수석 전 민정수석의 모습이 보이던데 준비가 되면요. 네. 사실상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변호를 지휘하게 되는 건가요, 정동기 수석이? 근데 지금 정동기 수석이 53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6세, 5세 되는데요. 네. 사실 제가 그 58년생인데, 예? 형사 기록 지금 이때까지 수사 기록만 8만 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기록 한 200페이지만 읽어도 눈이 시큰시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동기 수석이 사실 이 재판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민정수석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 이게 사실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법무부 차관도 하시고 예, 그랬죠. 그런 네. 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아무래도 낫겠죠. 그렇지만 정동기 수석으로서는 지금 어떤 기록을 읽는다든가 이 사건의 세밀한 부분에 사실 뇌물죄는 있죠. 아주 디테일한 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받았느냐, 어느 시간에 받았느냐, 무슨 봉투에 넣었느냐,
이런 걸 다투는데 정동기 전 수석이 그런 까지 할 리는 없고, 다만 지금 강훈 변호사라든가 그 여러 및 그 법무법인 이름이 뭐죠? 뭐 거기 원인가요? 아니요. 거기서 해오면은 네. 전체 조율하는 역할은 할 것이다. 네. 뭐 그런 네. 그 선임기를 안 내더라도 법정에 못 나가면 되는 거지. 뒤에서 뭐 조율은 할 수 조언 있겠죠. 정도?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일쪽으로 나기 좋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런 식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되는 날 집 앞에서 골목 성명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SNS에 자필 편지를 남겼는데요. 네. 바로 이거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네. 지난 100일 10일 동안? 10여 개월 동안 네, 10여 힘든 개월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은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간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혐의를 글쎄, 이제 일부는 인정한다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할 때도 모든 걸 부인했는데 유일하게 인정한 것이 이제 10만 달러 수수 부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10만 달러가 이제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본인은 이제 대북 공작으로 썼다고 하는 것이니까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을 불법은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불법은 아니고 미흡한 부분, 오늘날의 잣대로 비춰보면 이런 얘기일 뿐이고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 부분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무죄가 될 것이다 또는 이런 부인하는 자세를 네.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걸 보면 또 마지막에 보면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명박이라고. 이게 21일 새벽에 작성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네. 3월 21일 새벽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훨씬 이전에 구속영장 발부를 아주 예감하고 이렇게 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명박 이렇게 한 거예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서명할 때는 항상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걸 보면 이제부터는 정말 나의 어떤 이 유무죄를 다퉈나가겠다는 뭐 그런 결의를 보인 것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인가 16년에 사과를 많이 했었죠. 그 기자회견 할 때마다. 그렇지만 범행은 계속 부인했었죠.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 교수님 말씀대로 미흡하다 이거는요. 내가 그런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국민이 이해를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맥락이 모두 난 범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혐의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 네. 물론 영장 발부될 때 법원은 혐의가 중대하다 이렇게 밝혔지만 거의 확실하게 이건 정말 진짜다, 확인됐다, 검증됐다라고 할 만한 혐의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국정원 특활비 부분이죠. 그 부분은 뭐 확실하게 그게 이제 전 대통령은 이게 뭐 대북 관계 이런 데 써있기 때문에 아니다 하지만은 이걸 과연 돈 받은 건 맞고 이게 과연 국정원에서 올 때 이게 과연 명목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 다스의 법인 카드라든가 다스의 자금을 쓴 거 있죠. 네. 이거는 이 대통령께 맞건 안 맞건 그건 횡령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썼다면. 그렇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네. 1인 회사,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어도 회사 법인카드나 회사 자금을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쓰면요. 이건 횡령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다스에 대해서 결국 이 사건 재판에서도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게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인데 이 횡령 부분은 다스의 실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특활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고 한 10만 달러 이 부분은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명백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석과 장관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 받아서 4억 받아가지고
장관과 수석에게 나눠줬으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전 대통령이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네. 예, 그거는 사용법이지 네. 안 받았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왜 문제되냐 하면 그게 대북 공작 자금 성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만약 용도는. 맞다 하더라도. 네, 네. 근데 장 차관 중에는 그 수석이나 이런 사람 중에 대북 활동과 관계 있는 사람이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나눠준 거는 그 자금의 성격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횡령,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네. 현재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국정원장들, 전직 국정원장들 이 의견과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다.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뇌물죄가 기존에 성립하려면 대가가 입증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승진을 바란다거나 다른 더 좋은 자리를 가기를 뭐 바랐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의 어떤 뭐 재판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했다거나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없었다면 뭐 그냥 국고 손실 정도로 이렇게 의의를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네.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네. 수사나 정보를 위한 활동, 그와 유사한 활동을 위해 쓰게 돼 있지 그와 유사한 활동 쓰지 않았다면 그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게. 네. 특활비 사용하는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얼마든지 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지금 그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가관계 이거는 사실은 제3자 뇌물 수수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네. 부정한 청탁이 있고 대가를 줘야 되니까. 대가라는 게 바로 부정한 청탁 아닙니까?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대가를 줍니까? 근데 이제 뇌물 수수에서는 직무에 관하여 돈을 줄 경우에 뇌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의 지금 직무에 관해서는 우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포괄적 뇌물이라는 개념이 성립해 있거든요. 대통령은 진짜 만기 친 다음에 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탁이 오고 가지 없더라도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을 받으면은 그 국정 전반에 관해서이기 때문에 뇌물이 성립될 가능성이 지금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스 관련돼서도 뭐 여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없으니까 제가 그 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네. 그때 가서 어떻게 차명 회사를 준비하느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김일영 여사나 이 전 대통령이 법인카드 형네 회사인데 법인카드 좀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또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신 60억이나 대납을 해줬는데 아니 뭐 유력 대선 후보고 곧 대통령 될 사람의 형이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 좀 삼성이 뒤로 좀 잘 봐달라고 60억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기본적으로 30년 전에 뭐 이렇게 개인 내 회사냐 아니냐 이거는 30년하고 전혀 관계없죠. 100년 전에 해도 자기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다스를 30년 전에 설립했다는 말인데 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네. 그때 사실은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졌더라도 이 회사를 뒤에서 조정하면서 자금, 인사 이런 걸 모든 걸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면 자기 회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 그 형이 가진 회사에 법인카드 좀 쓴 게 대수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진 회사라도 그 법인카드를 개인을 위해 사용하면 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카드를 개인의 이익을 사용하면 횡령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뇌물수수 그 소송비 60억 대납한 거요? 예, 그거는요 이 사건의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이건 뇌물이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뇌물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제가 검찰 수사 기록을 자세히 봐서 모르겠지만, 안 봐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입증 자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삼성 뇌물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결국 보면, 결국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걸 입증해내지 못하면, 형사소송에서 입증해내지 못하면 이거는 사실 없었던 일로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이 다스의 최종적인 이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 나온 것들은 과거 사장했던 분의 진술이라든지, 네.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 보이고, 그 모든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주라는 걸 가리키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는 역시 물증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네. 물론 예.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다스의 대표를 했던 분들이 검찰에서 사실은 이거 이명박 근데 전 거라고 대통령 거라고 얘기했죠. 예. 여러 번 진술을 했고 네. 또 영법빌딩에서 나온 디스켓에도
이것이 저 아들 이시영 씨에게 물려주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 Z입니까? 네. 뭐 그런 물정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지금 노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누구의 진술이냐가 사실 재판이 중요하거든요. 고소한 측의 진술이다. 이러면 원한을 가지고 진술할 수도 있고 보복을 하기 진술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 진술한 분들이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측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술의 신빙성을 훨씬 높여주는 거죠.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이 정직입니다. 지금 청렴연수원에 이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이 표지석도 논란인데요. 이것도 또 철거 네. 논란이 있더군요. 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이율 배반적인 행태는 검찰 조사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7월 다스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바로 그날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1억 원을 받아 전달을 합니다. 열흘 뒤에는 이런 말도 하는데요.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날 이번엔 김인옥 여사가 이팔성 전 회장에게 현금 2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팔성 전 회장이 말한 내용인데요. 자식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정신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자식들에게 정신적 유산인 정직을 물려주고 싶다던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이날부터 다스 소송비를 삼성으로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당선 8일 전 이 전 대통령은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 저희가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민생 살리기를 부르짖은 바로 다음 날 사위 이상주 씨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또 받았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선입견을 안 가지고 특검 조사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옷 선물을 받습니다. 양복 7벌과 코트 1벌, 1,200만 원어치입니다. 자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디자이너를 불러 양복 사이즈를 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수행에 임했습니다.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자부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이권을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글쎄요. 그런 말을 한 분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검찰의 수사가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큰 소리 쳤던 게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난 재벌들로부터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 재벌들 모아놓고서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장면이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벌들로부터 돈을 안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소소한 그런 돈들은 참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 작은 규모의 기업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뭐 이른바 과거로부터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게 이른바 당선 축하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 뭐 유력하다든가, 네. 아니면 당선되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 축하금 명목으로 일종의 뭐 뇌물성 돈을 받은 거죠. 또 이팔성 전 회장이 전달한 22억은 이건 뭐 확인된 사실이니까요. 예. 네, 그건 또 당선 축하금이라고도 하지만 예. 또 선거 때 좀 써주세요. 당선 그렇죠. 전이니까 뭐 네. 그런 명목으로 전달된 것 돈을 같아요.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소한 그 규모의 기업들로부터 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봤으면 뭐 몇 억이 무슨 소소한 돈은 아니지만 네. 과거 재벌들부터 받았던 뭐 수백억에 비하면 작은 돈 그런 규모의 돈들을 이렇게 모아들였다 하는 걸 보면 참 좀 착잡해요. 이거 보면 네.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때 이제 돌아보면은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돈이 있는 분이 정치를 하면 돈을 밝히진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돈이 있는 분이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돈을 더 밝힌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정말 그건 좀 착잡해요. 공교롭게도 또 뒤늦게 나온 네. 의혹 중에 스님에게 이것도 준 사람이 또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스님에게 예. 또 3억 원 받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또 네. 핸드백 김윤옥 여사가 받은 핸드백에는 또 성공의 신부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부분도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을 더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가는 데는 아시다시피 그 측근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다스를 사실은 이 전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고요. 이영백 금강 대표 역시 9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역시 이 전 대통령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수십억대 특수활동비 국정원 이거 빼돌려 쓴 걸 수사받다가 일부를 이제 차마 출처를 밝히지 못하니까 일부 2억 원이 청와대로 줬습니다 하면서 이제 특활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고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이른바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같은 분인데 역시나 여기 특수활동비 제가 갖다가 줬습니다. 또 다스 소송비도 이 전 대통령이 받아서 대납해라고 했습니다. 먼저 지시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해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저런 분들이 뭐 등을 돌렸다, 뭐 배신했다 이렇게 좀 프레임을 가는데 저는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른바 뭐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뭐 진실을 뭐 묻어넣어야 되느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때쯤 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역사에서 좀 오점이 없도록 만드는 게 이분들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뭐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서 뭐 배신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측근들이거든요. 네. 또 김희중 부속실장은 저희가 그래픽에 넣지 않았지만 뭐 이 전 대통령 국회에 있을 때 비서관 생활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 말을 해버리면 법원에서 증언을 해버릴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증거 능력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법을 재판할 때 사실 진술이 난무합니다. 고소인 측, 피고인 측 난무하는데 저는 재판하면서 고소인 측이라든가 이 피고인과 그 반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진술에는 조금 그 신빙성을 약하게 두고요. 네. 피고인 측 사람인데 자기한테 불리한 말, 그리고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도 불리한 말이 있어요. 네. 공범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그런 말 하면 자기한테도 불리하다. 그렇죠. 네. 김백준 씨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특활비 같은 거. 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죄책을 무릅쓰고 그런 말을 할 때는요. 특별한 동기가 없는 한 그 말은 믿어줘야지. 그 말마저 안 믿으면은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이 김백준 씨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병모 씨라는 진술이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많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실이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들었을 땐 굉장히 아팠겠군요. 그렇죠. 네. 자, 지난해부터 우리 현대사를 바꾼 최순실 게이트와 이 다스 의혹은 공교롭게도 이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 두 후보가 서로에게 제기했던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기보다는요. 이 검찰이 정말 이건 문제다 싶어요, 정말로. 네. 이거 2007년도에 수사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곡동 땅 의혹, BBK 다 검찰 수사를 거쳤고 또 검찰과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특검 수사도 거쳤던 겁니다. 근데 검찰이 그때는 다 무혐의 처리했고 뭐 이명박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결론을. 그래갖고 이제 와서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고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김인옥 여사가 받았던 돈이 밝혀졌으면 이것이 뭐 대선 결과가 바뀔 것이다 아니면 당선 무효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한다는데 검찰이 그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 당시 이미 MB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검찰이 수사하고서 이게 뭐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얘기한다면 전 검찰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수사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예.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 그 아니, 진짜 말씀 아니, 노교수님 하려고 말씀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검찰인데 예. 그 지금 검찰이 조사해서 그때 드러났으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건. 근데 지금 그 검찰이 하는 말이 지금 김백준 씨 이런 사람이 이제야 입을 열었지 않느냐 이건데요. 근데 만일에 진짜 2007년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떠나서 있죠. 김백준 씨하고 전부 다 소환해가 조사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때 네. 조사 안 하고 그 증거가 더 이상 없다면 무혐의 처리하고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이 입 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이 물론 진술이 중요합니다만은 참고인에 이렇게 수사력이 약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 검찰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 방문 조사를 보이콧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일단 검찰청을 소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경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방문수사를 하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에 지난번 수사할 때, 조사할 때 할 말 다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건 뭐 그쪽의 의사표시고 검찰로서는 분명히 방문해서 조사할 게 아직도 많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댓글 문제라든지 뭐 10만 달러 출처와 또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확인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검찰이 뭐 방문해 조사할 때 글쎄요 어떤 식으로 뭐 거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검찰이 물어보는 데 대해서 정직하고 확실하게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앞으로도 남은 재판에서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가운데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람들이 6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부인인 김윤욱 여사는 뭐 사법 처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시영 씨나 그 아들 혹은 마사이 이상주 전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가 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지금 뭐 이시영 씨라든가 그 이동영 씨라든가 이상은 씨라든가 이분들이 어떤 개입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한 4월 초나 뭐 중순에 기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분들도 불구속 기소는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 형제, 그다음 부부, 부자 중에 다 양쪽 다 구속하진 않는다는 좀 뭐 불문율 비슷하게 있습니다. 요새 네, 관행이라 예, 관행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적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몸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형이나 이렇게 전부 구속까지는 안 하지만 기소는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근데 마사유 이상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전문대 알려진 것만 해도 지금 억대의 돈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구속수사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 수사지만 장인과 그 사이를 갖다가 같이 구속해놓고 법정에 세우는 자체가 우리는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륜에 반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전 대통령의 횡령금액 혐의가 이제 한 350억 원 정도, 뇌물 수수액도 혐의가 110억 원, 100억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추징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 전에 그래서 보전한다, 네. 보전 조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추징금을 이제 나중에 부과하려면 네. 돈이 있어야 추징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징 보전 신청을 사전에 하죠. 네. 이른바 일종의 가처분처럼 이거 처분하지 못하게 해서 이런 건데 현재 지금 이제 문제가 뭐 뇌물죄가 110억 원 인정될지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인정되더라도 추징금이 상당할 텐데 지금 돈이 사실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이 네. 이런 남은 게 기본 이 집이 집한채 논현동 집인데 이게 지금 새로 증축을 했지만 채무에게 이거 집 지으려고 빌린 돈이 34억 5천만 원 있다고 지금 이미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미 신고한 그 채무액이 빠져버리면 이게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검찰이 보는 것처럼 네. 도구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어야 입증이 되어야 사실은 추징 보전 신청이 이게 유효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현동 자택이 지금 공시가격이 54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54억 원이니까 뭐 6, 70억 시세라고 치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6, 7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34억 빚을 내가지고 증축공사를 했다는 게 납득은 잘
안 되면 이것밖에 지금 돈이 없다는 건데. 그걸 떠나서요. 네. 저는 청계재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검찰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경우는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은 재벌들의 이런 분들이 어떤 재단, 미술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갖다 상속시키고 숨기는데 이용을 했거든요. 그 청계재단에 관해서 과연 이게 재산 보유가 어떤 것이고 누구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면은 추징이나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 추측합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오다 가다 혹은 뭐 체력단련실 같은 곳에서 최순실 씨를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작되면서 재밌었던 게 저기 서울구치소에 저 피고인 접견 가면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참 장시호 씨도 봤고.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오다 가다 만날 수 있군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잘 못 볼 가능성이 있는 게요. 여성 접견실하고 여성 피고인이 그렇군요. 별개 분리돼 있어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또 구치소 쪽에서 또 신경을 쓰겠죠. 혹시라도 예, 동선이. 예, 불상사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